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정체는 밤 11시를 넘어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입니다. 20대 상용직 근로자 수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취업 의사도 구직 계획도 없는 20대는 44만 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7 시작합니다. 닷새 동안의 설 연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반가운 분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국 곳곳의 고속도로는 귀경길 차량들로 하루 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소영 기자, 아직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요금소 부근은 정체가 해소됐지만 상황이 다른 도로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권과 충청권에서 서울로 향하는 주요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객과 나들이객이 뒤엉켜 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CC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정안 IC 부근입니다. 비교적 한산한 하행선과 달리 천안 방향은 차들로 꽉 막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방향으로 차들이 몰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가 완전히 풀리려면 밤 11시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출발했을 때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는 4시간 30분, 목포에서는 4시간, 대전에서는 2시간 정도입니다. 정체가 절정에 달했던 오후 3시보다는 나아졌지만 충청권부터는 여전히 평소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예상한 오늘 전국 교통량은 485만 대, 지금까지 82%인 392만 대가 통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만 버스 전용차로는 평소보다 4시간 늘어난 내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방금 보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도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고향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아쉬운 귀경길 풍경과 연휴 막바지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표정을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운 가족과 작별의 시간. 부모는 아쉬운 듯 손자를 한 번 더 안아보고 떠나는 자식을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집에 가니까 아쉽고 또 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만날 날을 또 기다리면서 또 보내줘야죠.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촌 언니 오빠들이랑 만나서 연도 날리고 재밌었고 그 설날 용돈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좋았어요. 섬에서 명절을 보낸 사람들도 발길을 재촉합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챙겨준 보따리로 가득합니다. 친정 엄마가 이제 해주시는 나물에 밥 비벼 먹고 갈비찜도 먹고 회도 먹고. 고향을 떠나 삼터로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엔 아쉬움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올 명절에는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봄처럼 포근했던 연휴 마지막 날, 전국 유명 관광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길은 비록 힘들었지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명절은 언제나 푸근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인데요. 앞서 특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내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됩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 펜스와 경찰 버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공소 기각과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사법 판단을 받게 됐는데 내란 특검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일 선고가 내려지는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법정입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경찰 지휘부 7명도 내일 함께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직후 각각 11차례, 7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일축하면서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고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기일인 내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선고 지연 전략으로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출석하겠다는 뜻을 말한 겁니다. 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밝힌다거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출석을 분명히 밝힌 만큼 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는 주장만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경고성 계엄, 이른바 계몽령을 꺼내들었습니다.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위법한 포고령 작성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선고 결과를 마주할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말을 꺼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일 1심 선고재판이 어떤 모습일지 사회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일각에서 얘기 좀 나오는데 혹시 내일 무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선고 재판장은 지기현 부장판사로 두 선고 때와 다르지만 같은 법원에서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지시한 증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건데 법조계의 예측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기징역을 점치는 의견이 다수긴 합니다. 이 근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했던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인데요. 이것의 형량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당시 혐의였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은 상당한 사망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인명피해가 없는 지금 계엄의 상황에서 같은 사형이 선고되기는 어렵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선고에서 형량을 가를 쟁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엄의 피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자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 사실 이건 팩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호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특검 측은 공소장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기 집권을 목적으로 12.12 군사 쿠데타와 비슷한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아래보다 위로부터의 내란, 이번 내란이 더 위험하다면서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이 특검 공소장에도 없는 표현이거든요. 예. 지귀현 부장판사도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그러니까 전두환 때와 다른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내란을 일으킨 걸 오히려 더 엄중히 본다면 극형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따져볼 것이 계엄을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계엄 준비 언제부터로 잡았습니다. 특검이 지난달에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예.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대거 새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 수첩에는 군 인사 내용이나 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체포 계획이 적혔었는데요. 이런 계획이 이번에 실행 혹은 시도됐다면서 2023년부터 계엄이 준비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 내용은 개인의 상상에 불과하다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런 정황부터 계엄이 1년 이상 철저히 준비된 것이라고 본다면 무기징역보다 더 강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MBN을 통해 중계될 선고 결과, 이 결과를 보실 때요, 오늘 설명해드린 쟁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선고가 나면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될까요? 강성 지지층과 중도 민심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선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정예린 기자가 당내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입니다. 다만 메시지 형식이나 수위, 정확한 시기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이 담기느냐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언급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대표께서 지금 발언의 수위와 그리고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절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온 만큼 직접적 언급 없이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지역의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늦었더라도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선뿐만 아니라 당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절윤은 말뿐만 아니라 고성국 씨 징계 등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내 요구도 갈리는 가운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장동혁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선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부동산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다주택을 부추긴 정치인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자 전체를 악마화한다고 비판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 청와대 오찬 회동을 하려다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휴 내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대통령은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제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학으로 규정한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도 첨부한 걸 보면 반박성 글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이다 문제는 아니라며 부모님 거주 시골집 등은 팔라고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용과 정당한 다주택은 구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6채 다주택 보유자란 지적에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을 거론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했던 장 대표 주장을 재반박한 걸로 해석됩니다. 장 대표는 오늘도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한 노모의 말을 빌려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에둘러 반격했습니다. 연휴 내내 SNS로 부동산 이슈를 주도한 이 대통령이 내일 업무에 복귀하는 만큼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자, 이번엔 이번 연휴 여야가 접한 밥상머리 민심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차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정부 독주를 막아달라는 견제론이 거셌다고 맞섰습니다. 어김없이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큰 기대감을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진입,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한 사회개혁 요구 목소리 역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도 반드시 근절해서 부동산에 고여있는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머니 무브를 이끌겠습니다. 다만 민생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고 입법 과제 또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부터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설 민심의 핵심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 폭주에 대한 민심의 경고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 단위 현장 행보를 재개하며 설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번 설 민심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지방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이죠. 최대 격전지는 서울시장 선거가 될 텐데 움직임이 적은 야권과 달리 여권에선 출마에 나선 후보만 6명입니다. 벌써 이색 공약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주당 서울시장 주요 경선 후보들만 벌써 6명. 여기에 박용진 전 의원까지 출마하면 최소 7명이 될 것으로 보여 과열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더 눈에 띄는 공약, 차별화된 행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동대문 DDP 해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신 서울 돔을 지어 K-팝 공연, 스포츠 경기를 개최해 연간 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업적을 겨냥하면서 정책 논쟁의 불씨를 키워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직관적인 숫자로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유통망 구축으로 장바구니 물가 20% 인하를 내세웠고, 서영교 의원과 박홍근 의원은 교통망 개선을 통해 각각 내 집 앞 10분 역세권, 5분 컷 서울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감한 이슈를 해결하는 행보를 보이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직접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시위 현장에 가서 합승 시위를 선거 전까지 잠정 중단하게 해 갈등 해결 리더십을 어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표방하며 조만간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야권에선 윤희숙 전 의원만 출마 의사를 드러낸 상태로 현역 오세훈 시장은 출마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도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어떤 이색 공약을 내놓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정치권 화제가 된 말과 장면을 전해드리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일단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가 비밀이라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보시면요, 영화 보러 왔습니다. 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이라고 적혀 있죠. 예. 설 연휴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던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첫 외부 일정으로 깜짝 영화 관람을 택한 겁니다. 청와대는 관람이 끝난 뒤 작품명과 장소를 공개했는데 최소한의 참모와 경호진만 동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김 여사와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제작비가 너무 없어서 그랬다는데 근데 7천만 원이고 뭐 100억짜리고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이번엔 국민의힘의 당명이 화이트로 지워져 있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당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현재 당사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요, 국민의힘 이름에 수정 테이프로 세 줄이 죽죽 그어져 있기도 하고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예.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을 공모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추려진 후보군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새 당명 5개 정도가 언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함께하는 공화 등이 거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화가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취재해보니까요, 당내 부정적인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설 연휴 지역을 다녀보니까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혼란을 초래한다. 예. 당명 변경은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한 삼선 의원은 당명 개정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3월 1일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는데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내일 이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무죄 선고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디로 이사를 한답니까?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MBN에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 19일 날 주민등록을 인천 계양구로 옮깁니다. 20일 날 복당 신청을 인천시당에 하겠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복당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같은데요. 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에서만 내리 5선을 지냈습니다. 예.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빈자리가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수밖에 없겠죠. 송 전 대표에게 출마할 거냐 이렇게 질문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당을 하게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내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을 정치공학과 지역 등이 얽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될 전망입니다. 예, 정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화로차로 금은방 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화로차가 후진을 하더니 철제로 된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부서진 문을 들어올리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40대 남성이 진열장을 깨트리고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20분 전 3km 떨어진 곳에서 정차돼 있던 1.2톤 화로차를 훔쳤습니다. 범행을 하고는 금은방 인근의 한 골목길에 화로차를 버리고 좌치를 감췄습니다. 택시를 5차례나 갈아타고 자신의 집에 숨은 겁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CCTV를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행 19시간 만입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범행에 사용했던 옷과 신발, 모자 등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취까지 걸어서다 보니까 금 가격이 높으니까 기금속을 훔쳐가지고 탕감하려고 그래서 범행을 한 거예요. 경찰은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선 차량 4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직후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운전자와 탑승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갓길에 차량이 멈춰 있고 소방대원들이 도로 주변을 통제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북 부안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넉 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1차로로 달리던 SUV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튕겨나온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옆 차선에 있던 또 다른 SUV를 연달아 추돌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여파로 전북 구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착오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중 하나가 취직은 했니라는 질문이라고 하죠. 현재 20대가 상용직은 물론 단기 일자리까지 줄어든 유일한 세대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늘구멍인 고용문 앞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27살 김윤종 씨는 설 연휴에도 이력서를 고쳤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입사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는 생각보다 연락이 늦게 오거나 안 그러면 서류 탈락이 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취업 시장도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게 TO가 전부거든요. 사실 올해 국가직 그 TO가 1월 2일에 났는데 작년보다 100몇 명이 줄은,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줄은 거예요. 20대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20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하향세를 보여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4만 명이 졸업하는 데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2021년을 제외하고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20대만 유일하게 양질의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선 상용직은 줄고 일용직과 임시직은 늘었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이 단기 일자리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된 취업 한파에 취업 의사도 구직 활동 계획도 없다고 응답한 20대는 4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좀 쉬면서 내년에 준비해야겠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과거에 비해서 취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 세대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특성과 실업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 등 실효성 중심의 청년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도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반입금지 품목이거나 면세 한도를 넘긴다면 선물이 압수되기도 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수은 기자가 인천공항 세관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창고에 비닐로 포장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젤리나 숙취해소제 등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다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된 것들입니다.
곤약 젤리는 어린아이가 삼키다 질식할 수 있어 식약처에서 금지했고, 건강기능식품은 해외와 국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숙취 해소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들여오다가 통관해서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명품 가방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모조품인 게 드러나 전량 압수돼 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음질 같은 게 삐뚤빼뚤하고 이 금속도 마감이 엉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장식용 도검이나 담배 주류 등이 여기 세관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반입 금지 품목이거나 면세 한도를 넘겨 통관 단계에서 걸러낸 것들입니다. 관련 담배는 딱 한 보루까지 면세이고 전자담배 액상 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 미만.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공항 세관에서 적발한 물품은 꾸준히 많은데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것만 3만 6천 건이 넘습니다. 통관 당국은 창고에 최대 2달까지 물품 보관이 가능하지만 끝내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중국 최고의 명주로 손꼽히는 마오타이. 최근 공직자 금지령 탓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그런데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마오타이 생산지에서 전해왔습니다. 최고급 백주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마을인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마오타이 진입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마오타이 상징물이 보이고 입구로 들어가니 사방에 백주 간판이 질비합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백주를 만들고 또 팔고 있다 보니 마을 전체에서 누룩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양조장 한 곳에 가봤습니다. 거대한 작업장 한편에선 곡물을 쪄낸 뒤 말리고 있고 다른 곳에선 곡물과 누룩이 섞인 채 발효 중입니다. 구이저우산 수수를 이용해 만드는 최고급 백주는 이곳에서 수개월간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년 만에 탄생하는 백주는 4년의 숙성을 더 거친 뒤에야 마오타이란 이름으로 시중에 출시됩니다.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백주들과 달리 마오타이가 중국 최고 명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茅台酒它是代表顶层消费嘛，相当于中国的最顶级的消费。 지난해 관료사회에 금주령이 내려진 뒤 거래가 줄면서 위기를 맞았던 마오타이는 최근 다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마오타이 공식 앱에서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정해진 수량을 파는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나오는 족족 품절되며 한 달 앱 이용자만 1,531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乖，为了点茅台，你看，哎呦，我的个天了，不得了，不得了。 금주령을 이겨내고 극적으로 다시 찾아온 소비붐. 과연 마오타이가 중국 최고 명주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마오타이 진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수백 명의 10대들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SNS로 모인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는 등 이른바 집단 점거 행위를 벌였습니다. 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앳된 얼굴의 10대들이 테이블 위로 뛰어오르고 몸을 던집니다. 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우르르 달아나다 곳곳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Mira eso, peleando con la policía.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의 한 쇼핑센터에 모인 10대 수백 명이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동 혐의로 10대 18명을 체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SNS를 통해 집결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미국 곳곳에서 이어졌던 10대 집단 점거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차량 한 대가 뼈대만 남은 채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국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과테말라 출신 불법 체류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출근 중이던 교사가 숨졌습니다. So if she had not been there, she would have hit me and then my 3-year-old toddler who sits right behind me.
baby wouldn't have made it. 피의자는 지난 2024년 추방명령을 받은 수배자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로 사고는 학교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지붕을 뚫고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17일 이탈리아 나폴리 중심부의 유서 깊은 극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8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2조 원 규모의 첫 대미 투자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경로설이 나오고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미국에 급파된 지 닷새 만에 나온 발표인데요. 우리 정부 압박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관세 압박에 의한 승리로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가운데 360억 달러, 우리 돈 약 52조 원의 투자 대상이 결정된 건데 텍사스주 석유 가스 시설 확충,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건설, 조지아주 핵심 광물 채굴 등 3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시설을 만들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고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Countries that were ripping us off, including allies, mentioned Japan. 급기야 트럼프 경로설까지 제기되자 일본은 지난 12일 경제산업상을 급파했고 닷새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일본과 유사한 합의를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처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에 집중된 만큼 한국 또한 유사한 투자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4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상민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이들에겐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 이적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와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르면 공중 분야에서 군사 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최대 40km 범위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됩니다. 다만 우리 측이 먼저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할 경우 대북 감시 정찰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접경 지역 긴장 완화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국인 하면 밥심인데 우리 쌀도 기후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나 폭염에도 강한 품종 개발이 한창인데요. 생긴 건 동남아 쌀인데 찰기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한 실험실. 알록달록한 인공 불빛 아래 화분에서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긴 장마나 흐린 날씨에 볕이 잘 들지 않더라도 벼가 문제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벼가 익는 등숙기였던 지난해 9월의 일조 시간이 평년보다 40시간 줄어든 데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벼에 충분히 당을 공급하고 항산화 작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리활성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빠르면 5년 안에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육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유전자를 골라 기후위기에 강한 쌀 품종을 만드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알이 골고루 잘 차오르는 긴 원형 모양의 쌀도 등장했습니다. 보통의 쌀보다 길어 동남아 쌀인 안남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 쌀 특유의 찰기는 그대로입니다. 고온이라든가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분들이 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도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신품종을 개발해 쌀을 유망 수출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 비스킷을 넣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치즈케이크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요즘 MZ세대 사이에 이런 초간단 디저트 레시피가 유행입니다.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그릭 요구르트에 비스킷을 꽂아서 냉장고에 뒀다 꺼내면 치즈케이크 맛이 납니다. 30대 직장인 박선예 씨는 요즘 SNS 속 디저트 레시피를 따라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임산부여가지고 간식거리를 좀 많이 찾는 편인데 치즈케이크랑 생각보다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레시피가 유행한 최근 2달 동안 해당 과자의 매출은 한 해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편의점도 이 레시피를 따라 요구르트에 비스킷을 꽂은 디저트를 출시했습니다. 디저트 레시피 유행은 최근 대세로 떠오른 두바이 쫀득 쿠키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재료인 카다이프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제과 업체들은 SNS에 자사 제품으로 대체한 레시피를 영상으로 올리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함께 단기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스스로 창조하는 소비자들의 행동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충분히 새로운 어떤 상품 개발할 때 많은 아이디어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MZ세대들의 놀이로 시작된 디저트 레시피가 지금은 업계 매출의 최대 50%를 넘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지금 밀라노에선 올림픽 열기 못지않게 한류 열풍도 뜨겁습니다. K-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도 늘고 있다는데요. 밀라노에 번진 K-열풍을 이규현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민들이 K-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한쪽에서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컵라면을 비롯한 한국 음식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Avessimo fame dal nulla e lei dicesse aspetta, nella borsa ho il kimbap di mia mamma che ha preparato stamattina. 동계올림픽 기간 밀라노의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마련된 코리아 하우스가 현지인들 사이에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밀라노 중심에 위치한 K문화의 성지 코리안 하우스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직접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도 뜨겁습니다. 밀라노 한글학교에 모인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내뱉는 목소리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저도 아직 안 먹이는데 같이 점심 먹을래요? 주말인데 공원에 사람이 없어요. Interessante, storico, un dramma storico molto interessante che si intitolava Mr. Sunshine e mi è piaciuto moltissimo. 한국어를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겨울 스포츠의 축제가 열리는 밀라노가 K컬처를 매개로 한국과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금세 온화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절기 우수가 지나면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12도, 토요일에는 16도까지 올라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8도, 서울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에는 광주가 9도, 대구 12도, 울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